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2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증시 전체가 장중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 관련 테마들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또 9,400 근처까지 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이란 관련된 좀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쪽에서 협상이 좀 지연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종목 위주로, 특히 SK 하이닉스 위주로 강한 상승이 있었다가 장이 눌러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지수는 상당히 높게 보합으로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한 이 SK 하이닉스와 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사실 어제는 코스피는 체감상 2~3%는 하락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이제 1조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조 단위로 매도를 최근에는 반복을 좀 하면서 코스피를 계속 유입하지는 않고 있고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어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냈고요. 금융 투자는 4,400억을 매도했지만 나머지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세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한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을 빼는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9,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만 코스피를 제외한 코스닥은 사실 966포인트입니다. 3.4%까지 빠졌고요. 다시 한번 저점 라인까지 도달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 대한 코스닥 정책이 나온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떨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단기간에는 엄청난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4,8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했던 것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투신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도 1조 이상을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도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 위주로 계속 강세가 예상되는 장세이고요. 그 종목을 제외한다면 최근에는 계속 약하다. 환율은 1,533원 정도로 5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그어본다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 인상이 7월에 결정이 될 건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긴 했지만 향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좀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환율이 떨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전쟁 특수로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환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니케이도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니케이도 키옥시아라는 시가총액 1등 종목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마이크론을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계속 이제 지수가 밀어 올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을 제외한다면 크게 많이 지금 이 불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이제 어제는 이제 금요일은 휴장이었고요. 목요일에 이제 마지막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고 일단 고점을 탈환하지 못했지만 내려온 거 그대로 다시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주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상황을 좀 봤고요. 그럼 선물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 선물 지표는 사실 유에스테크 100은 0.2%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할 때는 장중에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이제 협상이 이제 다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함께 1% 가까이 급락을 했었다가 장중에 이제 다시 협상에 대한 재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뭐 양전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여전히 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6.5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60달러로 바로 가진 않고 있습니다. 서서히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일부 통행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라든지 브렌트유도 같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금리가 근데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48%입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고 뭔가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 채권금리가 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로 이때 이제 채권금리가 급등했던 이때 나스닥이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시가 한 4%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안정화 상태로 내려가다가 조금씩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차하면 다시 4.5%대로 국채금리가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치로 봤을 때는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6월 24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미 수백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어서 분기별로는 100조 가까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실적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고요.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향후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세가 이 주가를 현재 이 상승에 대한 속도를 맞춰줄 만한 그런 이 증가세인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좋게 나왔지만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근데도 이제 이 향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AI 관련된 실적이 좀 이제 이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24일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CE 지표는 이미 CPI, PPI 다 봤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상 안에 이제 부합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3% 중반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제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높긴 높지만 일본의 외환이 상당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치로 봤을 때 일본의 이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상당히 가치가 떨어져 있죠. 161엔입니다. 160엔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일본이 계속 구두 개입도 하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근데 그 영향을 깨고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1%대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가치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지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이 미국 입장에서도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또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상황도 한번 봐야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갑자기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행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또 헤즈볼라와 또 충돌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그 협상에 대한 연기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어제 장중에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이란 혁명수비대 굉장히 강경파죠. 과도한 요구를 하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 강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부분적인 승인을 한 거다. 이 MOU 체결이. 그래서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국회의장도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잘 협의를 한 것 같지만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또 뒤로 미룬 상황이라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협상인지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바로 이제 휴전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휴전을 했다라고 한지도 뭐 두세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휴전하고 일주일 뒤에 또 공격하고 휴전하고 일주일 뒤에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원망스럽고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트럼프 측근들이 이제 스위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협상을 하는 듯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협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또 캠프 데이비드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변수는 많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호르무즈 통항은 급증을 했습니다. 18일에 이제 하루 25척이 통과되었고요. 원유도 이제 뭐 이전과 완전 동일하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한 1200만 배럴 정도로 통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정상 통행 대비해서는 60% 수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드라마틱하게 유가가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제든지 협상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전쟁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란전에 예산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123조 원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결되어 있는 자금도 이제 이란 쪽에다가 좀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출도 허용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좋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 트럼프가 공화당이라서 민주당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상황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주식은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MOU 체결이 이 전쟁 이전과 뭐가 다른가라는 거,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버린 거죠. 동결 자금을 풀어줘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재건 비용을 이제 뭐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 중동 내에 이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약간 승리해야 했다라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중동 내 미군 기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철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를 좀 줄이는 상황이라서 트럼프도 뭔가 승부수를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뭐 쿠바가 되었든 뭐 북한이 되었든 또 하나의 이 또 트리거를 당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중동 상황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 살얼음 판이다. 뭔가 협의가 잘 되는 듯 되지 않고 있고, 하필 왜 협상을 하는 그날에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충돌을 했는지,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을 연기한 이란, 그래서 또 며칠 내에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며칠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벌써 협상단 가고 빠르게 협상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간 이제 이란의 그런 행보를 본다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그 60일을 최대한 채우려고 할 거고, 그 60일에 갔어도 사실 본인들이 입장을 애매하게 표명을 하더라도 이미 제재는 해제되었고 그 2달 동안 숨통을 튼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고도의 이 정치를 전술을 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달 동안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 증시는 이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확실히 급등하는 상황과는 좀 이전의 분위기가 다르죠. 뭔가 계속 올라가는 이 N자로 엄청나게 치고 나가는 그림보다는 툭툭 이제 조금씩 조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이제 서서히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이제 동결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 올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올릴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호주라든지 다른 이제 일부 국가들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은행도 금리를 올렸고요. 여기 이제 점점 이제 물가 지표 상승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 금리가 한두 번 올리고 말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또 2021년, 22년 코로나 때 과도하게 금리를 내렸다가 급격하게 올리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면 이제 이 AI에 뭔가 이 과도한 투자로 들어왔던 이 유동성 자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주 시장 또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외 변수 때문에 다 같이 하락을 한 거고요. 특별하게 지금은 이 차트를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풀이 꺾여버렸죠. 잘 상승을 이어가다가 뭔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여버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하다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급은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확실히 근데 매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현대건설도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S&T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은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종전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MOU 체결로 이제 종전 기대감은 커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 이란의 페이스대로 계속 끌려다닌다면 이 상황이 또 애매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되어 갈 겁니다. 2달 뒤면 이제 8월이고요. 8월이면 중간선거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직도 이란 이 전쟁이 질질 끌리고 있다라고 이 판단을 한다면 중간선거는 당연히 공화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할 텐데, 근데 이게 그때까지도 애매하게 계속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이 끌린다.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는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도발을 해주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뭔가 안정감을 좀 주고 다시 한번 긴장감을 높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예상 범위 안에 좀 넣고 계속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종전에 대한 재건 기대감이 또 꺾이면서 조정을 또 받았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지금 뭔가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되었든 LNG가 되었든 사실 6월 중순에는 좀 발표가 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그 얘기는 없는 듯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 이목이 계속 중동에 쏠려 있다 보니 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이 상황을 빠르게 진행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전체적인 이 구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석탄 발전소의 SMR을 이제 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전환 속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SMR이 확실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도 지금 이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한 그런 이 체급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폭식을 하고 있는 AI의 구원투수로 SMR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하이오에 1.5기가와트의 초대형 기지가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엘리먼틀과 G 버노바가 이렇게 맞손을 잡았습니다. BWRX 300에 5기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고요. 2034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WRX 300 이 모델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대미 투자에 저 SMR 투자가 상당히 크게 들어갔는데 그 주력 모델이 이 BWRX 30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업들도 BWRX 300 제작에 또 참여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그 기업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SMR에 대한 공급망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프로젝트가 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지금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한전기술 목표가를 하향시켰는데요.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목표가를 꺾은 것 자체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원전 건설 기간이 이제 10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짧으면 이제 7년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얘기고요. 사실 해외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공급망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이 밤낮 없이 주말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노동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비싸고 그런 이제 일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변수가 많아서 사실 이제 대미 이 투자 입장에서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 금액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보다도 이제 SMR로 좀 방향을 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일본도 사실 대형 원전 투자 안 했죠, 지금. 그래서 SMR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 움직임을 본다면 사실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으로 이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아니면 이 다른 이제 테라 파워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또 투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최근에 이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일단은 최근에 이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유럽에 특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 원전이 바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요, 강 쪽, 그 다음에 이 물이 좀 적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폭염에 의해서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냉각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발전량을 제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무턱대고 이제 대형 원전을 계속 늘리기가 애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은 냉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자연 냉각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대형 원전보다도 현재 이렇게 지구 온난화 입장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그 비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이 아니라 이제 모듈 형태로 찍어내는 형태, 그런 상태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메타도 지금 1.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미주리 두 곳에서 AI 컴퓨팅 용량 계약을 했고요. 이제는 뭐 각각 빅테크 기업들이 다 경쟁 구도로 들어갑니다. 서로 AI 체급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너무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승자 독식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각각 이제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고요. 저런 이제 비싼 메모리를 사고도 이 AI에 대한 판매가 돈이 남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 AI에 대한 이용률이 높고 그만큼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AI를 구매해서 많은 기업들이 쓸 거고 일반인들이 쓰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그 부채를 메워주는 구조로 이렇게 이 버블이 커지는 듯 다시 커지지 않고 뭔가 규모는 커지지만 버블은 계속 메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서로 늘렸을 때 과연 이 많은 전력을 누가 감당할 거냐, 뭘로 감당할 거냐가 이제 물음표가 뜨게 될 거고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쏙 들어가 버리고 최근에 칩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계속 이제 반도체 종목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칩도 깔릴 만큼 깔리면 이제는 전력에 대해서 전력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앞으로의 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페이스로 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이제 이 불장에서는 좀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장이긴 하지만 상승 종목 한 100개, 하락 종목 800개 정도라서요. 사실 크게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대외 변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대외 변수도 좀 집중을 하고 최근에는 좀 이 어지러운 장세에서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